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은경입니다. 점심 식사들 잘 하셨나요? 저희 생생경제팀은 생방송을 준비하다 보면은 점심을 많이 거르는 편인데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밥을 먹었더니 식곤증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봄이 가깝긴 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봄이 오면서 미세먼지는 좀 얌전히 물러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점심 얘기를 왜 들었냐면은요. 회사 1층에 도시락집이 한 5개월, 6개월 전쯤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근데 어느새 손님이 상당히 북적북적하고 있더라고요. 비결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집밥 같은 맛에 있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하도 화려한 맛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부담 없는 집밥 같은 맛을 그리워하게 됐죠. 그래서 집밥 같은 메뉴가 있는 곳에는 손님이 몰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생생경제도 이렇게 좀 물리지 않고 몸에도 좋아서 찾고 또 찾게 되는 집밥 같은 경제를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먹고 나면 든든하고 또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집밥 경제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 경제 핫 이슈. 어제 나왔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의욕적으로 벤처붐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2014년의 벤처, 과거와 다르게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겠고요. 3부에서는 어제 노동계와 시민단체 파업이 있었는데 노동계에게 지난 1년은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은 좀 올랐죠? 네, 시장이 연이어서 의외의 선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5.91포인트 올라서 네. 197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연이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들 주식시장에서는 440억 원 정도, 선물에서는 2,40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올랐나요?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는 좀 미진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한 120억 원 정도 주식을 팔았고요. 네. 코스닥은 0.62포인트, 0.12% 상승해서 529.2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그간의 상대적인 강세가 최근 좀 둔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나와서 그런지 올랐었는데 오늘 또 오른 이유. 이 외국인이 샀기 때문만이라고 봐야지 되나요? 글쎄요, 해외 시장에 일시일비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보기 드물게 유럽과 미국 시장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주었다라는 것은, 글쎄요, 싸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머징 시장에 대한 그동안에 좀 냉소적인 시각이 좀 마무리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증권거래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개미들이 사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이런 현상이 여전하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네. 반대로 외국인 투자들을 보면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반대쪽에는 다른 투자들이 있으니까는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주인공으로 놓고 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무래도 자금력이나 시장의 응집력 그리고 대형주를 매매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들이 좀 더 힘이 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마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이 매매가 시장 연관성이 있느냐 봤을 때는 아마 연관성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휘두르는 시장이고 네. 짧게 본다면은 주식보다는 선물 매매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게 네. 그날 장의 흐름을 보시는 데는 훨씬 더 빨리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포인트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고 보면은 그냥 뭐 외국인이 하는 대로 뒤따라갈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또 뭐 업종이나 종목을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보다는 어제나 오늘 자동차 업종 좀 눈에 띕니다. 예.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새로운 뉴스라거나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제 오늘 상당히 아주 좋은 모양새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을 오늘은 좀 좋은 업종이다라고 꼽고 싶습니다. 현대차 어제 2.4% 오늘 1.5% 올랐으니까요. 네. 자동차가 좀 좋은 모양새를 보여준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유는 싶습니다. 뭘까요? 아무래도 좀 많이 빠졌다, 뭐 싸다라는 예. 논리는 이제 좀 식상한 것 같고요. 많이 빠졌다라는 점, 그리고 환율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해했는데 엔화의 일방적인 약세도 좀 주춤해졌고요. 전반적으로 환율 시장이 안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겨난 것이 아닌가. 뭐 오늘까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뚜렷한 어떤 그 이유라든가 이런 걸 찾기가 좀 어려운 장세가 계속되고 있군요. 전반적으로 주식이 오르고 내릴 때 좀 이유가 분명하면 대응하기가 좋은데요. 네. 오를 때도 설명하기 쉽지 않고 빠질 때도 그러네요. 설명이 쉽지 않고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뭐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 가장 좋은 재료는 낙폭과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예. 예, 상황은 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일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글쎄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2,000포인트를 보고 달려간다라고 보는 건데요. 네. 전반적으로 2,000포인트를 단숨에 넘어간다라고 보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뭐 2,000포인트를 간다는 생각보다는 2,000포인트 갈수록 좀 차익 실현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땐 조금 더 응징력 있게 사주니까 상승 여력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추격 매수에 대한 관점보다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뭐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어제 나온 거에 이어서 나온 것 같은데 월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조금 바뀌는 게 있나 봐요. 네, 지금 이제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이제 내는 월세금. 네. 이게 그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만 적용이 됐는데 그게 7천만 원까지 뭐 7천만 원이면 뭐 중산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7천만 원, 총급의 7천만 원 대상자로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식이 지금은 소득공제 방식인데 내년에는 10% 세액공제 방식으로 올해부터 전환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3개년 계획 담화를 발표를 했고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추진 과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가 좀 일부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금년 말부터 연말 정산을 할 때 월세 임대료의 10%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 750만 원의 10%니까 한 75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월 750만 원씩 월세를 내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는 잘 모르겠네요. 예. 이게 연일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정부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까지는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물론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네. 아주 뭐 큰 호화주택에 뭐 저 타워팰리스 같은 데 사는 이 월세 세입자까지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월세 비용 60% 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었는데 이걸 이제 이번에 바뀌게 된 거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대상자가 넓어지고 월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걸 받으려고 해도
집주인한테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렇죠. 받게 되면은 예. 집주인이 임대소득이 생긴다는 게 동시에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 집주인이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 눈치 보느라고 안 해주고 있는데 이걸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방식을 좀 바꿔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예. 그런 쪽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근데 지금요, 이제 예. 앞으로 좀 전세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월세 네. 전환이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세라는 건 전 세계에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임대 방식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외국들은 매달 얼마씩 1년에 보증금이라는 개념도 사실 없고요. 한 2달치 정도를 이제 미리 내놓고 그냥 매달 임대료를 내는 그런 네. 방식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전세에서 반전세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 또 반전세와 더불어서 월세 형태로 임대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집주인 입장에서도 목돈을 받는 전세보다는 그냥 매달 꼬박꼬박 이 소득이 생기는 월세를 점점 더 선호하는 추세고 아마 이렇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월세에 대한 세제 지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점점 더 좀 보강이 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이 부장님도 당황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3개년 혁신 계획이 진본 논란이 있었잖아요.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계속 이거를 취소한다, 이걸 봐라, 네. 이런 얘기가 계속 있다가. 이게 간단하게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런 네. 겁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될 때면, 예.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에서 보통 이제 전날 한 2, 3일 전에 주요 내용들을 이제 기자단에게 사전 브리핑을 합니다. 네. 언제부터 보도하라는 이제 엠바고를 딱 걸어 놓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전 브리핑이 있었고, 발표 당일날 좀 더 두꺼운 보완 자료를 내겠다라고 네. 했는데 사전 브리핑 내용이 확정이 된 걸로 당연히 언론에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제 대통령 말씀 내용 중에는 사전 브리핑에 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빠졌고 네. 또 새로 들어간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어느 게 맞냐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나중에 기획재정부에서 해명하기를 대통령 담화 내용만 어떻게 보면 진본이고, 네. 이것까지 해고 먼저 했던 예. 거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기획재정부하고 청와대하고 어떻게 조율이 된 건지, 이런 예.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상당히 혼선이 빚어졌고, 그랬었죠. 정무대의 의사결정 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또 논란이 됐던 게 담화문에는 언급이 안 됐는데 이 기자들이 본 참고 자료에는 있었던 바로 이 담보 인정 비율 LTV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네. DTI였잖아요.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애초 낸 자료에는 이거에 대한 합리적 개선, 물론 네. 합리적 개선이 이걸 강화한다는 의미인지 완화한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예. 명확한 얘기는 없었지만 짐작컨대 지금 엄격하니까 아마 완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LTV, DTI 규제가 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어제 대통령 이 담화 내용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었죠. 네. 결국. 그래서 이것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신재용 금융위원장이 일단은 큰 틀에서는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씀 내용에 더 무게가 실린 거죠, 당연히. 네. 그래서 왜냐하면 LTV, DTI는 경기 대책이라든가 주택 대책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안정에 가계부채 건전성 문제와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큰 틀은 현재에서 같이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어제 다만 3개년 계획 애초 설명 자료에 들어가 있었던 LTV와 DTI 부분은 어떤 방향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라는 뜻이다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오늘 신재윤 위원장의 말을 좀 얼버무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것도 해프닝이 있었는데 일단은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혼란이 왔죠. 아마도 부처 간에 약간 좀 이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가능한 부분인데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전체 경기를 아마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네. 조금 완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가계부채나 금융기관 건전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금융위에서는 가급적이면 이걸 안 풀었으면 하는 입장, 아마 네. 그런 부처 간의 입장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한번 언급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좀 해봅니다. 네.
우리 위안화 가치가 지금 인위적으로 좀 끌어내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한동안 계속 위안화가 절상이 됐었죠. 네. 계속 절상이 됐었고 원래 절상이 나기 전까지는 이제 그 선진국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압력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그렇죠. 워낙 중국하고의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많이 보니까 예. 중국 너희들이 환율을 조작해가지고 결국 흑자를 내는 거 아니냐. 환율을 절상해라. 인위적으로 지금 절하된 환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절상을 시켜라라고 굉장히 압력을 넣는데 그 압력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안화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절상이 되어 왔습니다. 네. 지금 최근 한 10년 사이를 보면 한 35% 정도가 절상이 된 건데요. 근데 이달 중순부터 지금 계속 절하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사이에 한 1%가량 위안화가 절하가 됐는데 네. 이거를 놓고 이 중국의 환율 정책의 큰 변화의 신호탄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미칠 글로벌 환율 시장에 또 상당한 이 메가토급 파장을 물고 오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어느 전문가가 쓴 기고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위안화를 계속 절상을 했던 이유는 중국 경제에 워낙 많은 이제 외국 돈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 수출보다는 이제 내수를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또 인플레를 좀 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쭉 절상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서서히 절하 쪽으로 다시 선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국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절하시키기 시작하면은 주변국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되면서 일본이 엔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굉장히 절하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엔저 피해를 받고 있고 경합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그거에 대해서 맞불식으로 같이 환율을 절하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이른바 말하는 글로벌 환율 전쟁인데 네. 만약에 중국이 지금 1% 정도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절하 기조로 끌고 간다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럴 거고 네. 그럼 아마 경쟁적으로 각 나라들이 절하 쪽으로 방향을 틀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환율상에 마찰 요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의 좀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서민들의 주택 대출 디딤돌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통합이 됐죠? 예, 그동안 이제 이 서민들이 이용할 만한 모기지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 근로자 서민주택자금이라는 게 있었고요. 네. 은행 돈을 쓰되 이제 주택기금에서 금리 차익을 보전해주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우대형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이 3가지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서민들이 이용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금년 1월부터 디딤돌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합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용하실 때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금리가 낮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는 거니까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같은 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세배라오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빠빠빠 빨라졌네. 광대역 LTA 3배 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강조됐던 것이 바로 창업 벤처 활성화였습니다. 제2의 벤처붐, 어떤 모습이어야지 우리나라의 창조 경제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세배라오.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빠빠빠 빨라졌네. 광대역 LTA 세배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벤처붐을 조성을 해서 이걸 위해서 향후 3년 동안 재정 4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벤처업계에서는 큰 기대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런 붐이 조성이 되어야지 될지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님과 전화를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강개무량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죠. 예, 교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벤처 중에 벤처를 하셨잖아요. 1985년이었죠, 메디슨 만드셨을 때가요. 네, 85년 7월에 설립했죠. 예, 그때 도전을 먼저 하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또 창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었잖아요. 예, 창업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예, 그랬는데 굳이 하시게 된 그런 배경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우리가 사업화하지 않으면은 예, 사장되니까.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그 개발했던 팀들이 우리가 낳은 자식 우리가 키운다. 예. 그렇게 창업한 거죠. 네. 제가 말을 좀 순서를 바꿔서 하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얘기 예. 네. 어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예. 감개무량하셨던 것은 어떤 부분이었고 또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예, 다시 한번 벤처붐을 일으키시겠다는 그런 감개무량한 부분이고 네. 저희들이 1차 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그 정부의 잘못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네. 벤처붐이 식은 것은 아쉽고 착잡한 부분이죠. 그러면은 어제 그 대책 자체에서의 아쉬움보다는 벤처붐이 사그러들었던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정부의 잘못된 규제 때문에 사그라들었던 거니까. 예. 그러면 그 규제를 우선 해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제는 그러면은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었던가요? 그 부분은 이제 어저께는 다룬 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주로 지원 부분들이 어저께 다뤄졌죠. 네. 4조 원이 투입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지 될지도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규제 부분,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됐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2000년도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붐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고, 그러면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이 뭐냐 그러면 크게 4개의 규제가 들어왔어요. 네. 첫 번째 규제는 저희들이 코스닥을 원래 별도 주식회사로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거래소로 통합되면서 코스닥 기능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예.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규제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벤처기업 특별법을 만들 때는 원래 연구개발을 하는 초기 벤처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네. 중간에 보증기금이 보증하는 기업이 벤처로 인정받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예. 그로 인해 가지고 창업 초기 기업들이 벤처 인정을 못 받는 문제가 생겨버렸죠. 예.
그 세 번째는 벤처에는 우수인재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수인재 영입의 방법이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주식 옵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은 뭐 큰 대우를 못 해주지만 회사가 잘 되면은 주식값이 올라서 당신들이 부자가 될 거다. 이걸로 우수인재를 영입하는데 주식 옵션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규제가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기술 거래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 거래소가 통폐합돼 버렸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제도적인 문제들이 지금 벤처 침체를 가져온 원인이죠. 아,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러면은 일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는 보시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를 푸는 본질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1차 벤처붐을 성공적으로 일으킬 때 네. 정부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것은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일으킨 거였고, 근데 지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먹기만 하고 배설을 하지 않으면은 선순환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지원이 되는 건 나쁜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순환되는 벤처 생태계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고, 예. 거기에 부족한 자원을 공급하는 것이 그다음 차선 방법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의 어떤 그 우리 창업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규제들이요. 이런 네. 것들을 철폐하기 위해서 많이 목소리도 내오시고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식으로들 진행이 되고 있나요? 뭐 검토는 뭐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뭐 반영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엔젤 투자 세액 공제는 뭐 저희들이 주장하던 대로 반영이 됐고, 네. 그다음에 주식 옵션 문제도 세금 부분은 뭐 많은 부분 저희들 주장대로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예. 특히 창업자 연대 보증 문제는 상당히 전향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나머지 문제들은 아직까지 가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면은 아직까지 그 창업자 연대 보증 같은 경우에도 완전하게 풀린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 가닥은 이제 방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 잡혀 있는데 네. 확실하게 우리 젊은 창업자들한테 자 이렇게 개선됐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창업해라. 예. 이런 얘기는 아직 던질 단계가 못 돼 있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규제들이 남아있는 한은, 돈을 투입을 해도, 벤처 활성화라는 것이 완전하게 일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지금 그 많은 투자가들 입장은 이래요. 투자할 자금이 없는 게 아니라 예. 막상 투자할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투자할 회사가 모자란 상태에서 투자 자금을 지금보다 더 늘린다고 해도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 거죠.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일단 이 메디슨을 통해서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성장을 시켰던 그런 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실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있었죠. 그걸 예. 가지고 반영했던 게 1차 벤처 정책이었죠.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된다는 것도 그런 경험에서. 제 경험상, 이게 단독으로 해가지고는 그 벤처 활성화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벤처기업 협회를 95년도에 만들고. 네. 그리고 96년도에 코스닥을 만들고. 97년도에 벤처기업 특별법을 만든 거죠. 네. 중소기업청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벤처 붐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을 이제 4조 원의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라고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이 질문은 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나요? 예, 뭐 있는 돈은 잘 써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의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아니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도 뭐 역시 잘 쓰는 건 꼭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전만큼 벤처 창업이 이렇게 많이 붐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뭐 개선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창업자 연대 보증이 전향적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되면서 네. 이제 그 우수 인재들의 창업 의지들이 이제 올라서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직은 과거 2001년, 2년 사이에 예.
미국의 IT 버블이 붕괴하면서 한국도 많은 벤처들이 부도가 나고,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살아났는데 한국은 그들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예. 그 학습 효과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젊은이들은 주춤거리고 있죠. 그래서 2000년도는 한국의 창업 의지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OECD 최하위권이죠. OECD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창업 기업 수나 이런 걸로. 네, 창업 의지가 최하위권이고 예. 기업 비호감도는 최상위권, 제일 높고 네. 심지어는 우리가 일본보다도 낮은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이번 벤처붐 활성화를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뭐다라고 딱 지적하실 수 있을까요? 제도 개혁이죠. 제도 제일 개혁이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벤처에 투자한 사람들이 예. 정부가 돈을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네. 스스로 돈 벌 수 있게 하는 게 코스닥과 중간 회수 시장입니다. 예. 코스닥이 최종 회수 시장, 그리고 중간 회수 시장이 M&A 시장인데 이 활성화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 코스닥을 거래소로부터 분리하는 거. 이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원상복구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있었던 벤처 생태계로 원상복구하는 거죠. 예. 그리고 주식 옵션 문제도 벤처에 좋은 인재들이 몰려가려면 주식 옵션이 활성화 안 되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문제 다시 2000년 수준으로 돌려줘야 되고, 예. 그리고 벤처 인증제도 마찬가지로 2000년 시점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과거 우리의 벤처협회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벤처 생태계로 복원이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도 이 정부가 투입하겠다는 4조 원도 있고요. 여기 아마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가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2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다산벤처가 과거에 이미 예. 10몇 년 전에 요즈마 펀드를 벤처마킹해서 만들어서 네. 이미 요즈마 펀드보다 더 큰 펀드예요. 펀드 자체는. 예. 네, 규모는 더 큰데 단지 요즈마 펀드처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했죠. 효율적으로 운영 못한 게 요즈마 펀드는 네. 민간에 많은 인센티브를 준 시스템이었고 네. 한국은 상당히 통제 위주의 펀드였죠. 그거를 이제 실적 위주의. 예. 실적 위주. 그래서 민간 자율성하고 민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바꾸겠다는 건 바람직한 일인데 네. 이제 와서 요즈마 펀드를 자꾸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적 요즈마 펀드고 우리가 그거를 벤처마킹에서 만든 것도 언제고 굉장히 오래된 얘기들이거든요. 네. 교수님께서는 직접 벤처업계에서도 일을 하셨고요. 또 이 협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대변을 많이 하셨고 한데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자문을 얻거나 이런 것들은 없던가요? 네, 이번에는 제가 자본한 게 없습니다. 예. 그럼 네, 많은 정부 정책들이 사실은 네. 많은 사람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데 네. 우리는 굉장히 그런 정책 결정 과정이 닫혀 있죠. 예. 저는 이 닫혀 있는 정책 결정 과정이 열리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목소리들을 좀 담아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좀 생기게 되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민간에는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민간은 지금 돈이 예. 모자라지 않습니다. 네. 돈도 있고 또 정부도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재정 지원은 있게 될 텐데 쉽게 창업을 그렇죠.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규제 부분도 또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끌어주는 어떤 엑셀러레이터라고 요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그런 네네. 존재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있으면 좋죠. 그리고 예. 분명히 역할을 할 거고. 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 2000년 대한민국의 벤처 붐의 결과로 지금 삼성전자를 넘는 벤처 생태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러한 것이 없을 때 다 우리가 1차 벤처 붐을 이뤄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엑셀러레이터가 잘 되고 기업가 정신 교육이 잘 되고 그러면 좋겠죠. 네. 네, 그렇지만은 과거 우리가 1차 벤처 붐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한번 해본 일이고 네. 그때 파괴된 생태계를 제도 복원을 통해서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벤처를 통한 그런
어떤 성장의 효과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데 우리는 좀 많이 곤두박질 쳐져 있는 것 같고요. 젊은이들은 자꾸 좀 이렇게 창업보다는 안전한 쪽으로 가려는 그런 경향이 좀 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안정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예, 정부가 어쨌든 한번 또 아궁이에 불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네. 또 교수님 같은 분들의 얘기도 좀 듣고 해서 좀 현명한 정책을 펼쳐 나가서 다시 한번 붐이 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게 됩니다.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창업 시장이나 벤처 시장에 또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심 잡는 경제 시간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꼭 사서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 빌려서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는 공유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가 가능해졌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네.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공유해서 쓰거나 빌려 쓰거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일상적이라 이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이제 집 같은 경우인데요. 네. 집은 대여한다고는 하진 않고 임대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 게 내가 내 집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빌려서 사는 경우에 그 집만 잠깐 빌리고 그 안에 살림살이나 가재도구는 다 내 거다 보니까 이제 임대한다는 말들을 주로 쓰죠. 아주 가볍게 대여한다라고는 안 하는데요. 네. 이제 갈수록 늘어나는 게 풀옵션형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 이런 데들은 임대라고 하기에는 내게 별로 없어서 네. 주거 서비스를 대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네. 그만큼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싼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결혼식, 돌잔치, 칠순잔치 이럴 때 어쩌다 한 번에 생애 이벤트에 필요한 한복, 드레스, 정장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소유를 해도 계속 이렇게 유지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고가의 비용이 들더라도 대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흔하고요. 생활, 가전, 렌탈 대표적이고요. 도서관을 통해서 책 빌려보고 있고 구청 단위로 이제 어린이들이 금세금세 크다 보니까 장난감 같은 거는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빌려주는 서비스들이 있고요. 참 이런 것처럼 돈을 크게 들여서 뭔가 사기보다 네. 내가 필요한 기간만큼 서비스와 가치를 이렇게 빌려서 쓴다는 대여의 개념은 이제 너무 대표적인 생활 문화의 하나가 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입사할 때쯤이니까 10여 년 전,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제가 아는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접할 때마다 정장 입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죠. 사는 게 너무 아깝다.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하면 장사가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장사가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실제로 사업을 그렇게 하고들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정말 그래서 별의별 대여가 다 있더라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이미 어떤 선배님도 그러시지만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도 이 소유는 종말한다. 그러니까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제 소유를 하려고 하지 않고 서비스에 대한 접속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견을 한 바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대여 시장 규모가 2006년 정도에 한 3조 원 정도 시장 규모였다고 하면 2012년에 10조 2천억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해요. 네. 이제 다양한 분야로 이제 말씀하셨듯이 확장이 되는 건데요. 이 집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데 집이 워낙 비싸니까 이제 임대를 넘어서서 이제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하나 집을 여럿이서 이제 비용 조금씩 합쳐가지고 이제 쓰는
집을 같이 쉐어링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무래도 월세 비싸게 내줘봤자 집 형태도 너무 좀 불편하고 안 좋고 하는 것보다 꽤 괜찮은 집을 나눠서 쓰자라는 개념. 괜찮은 것 같으니까 선풍적인 관심을 지금 끌고 있다고 해서 이런 쉐어하우스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에만 9곳이나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한 마을에서 차를 한 2대만 구입해서요. 집집마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마을 단위로 구입을 해서 네. 카 쉐어링을 하는 곳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우리나라에도 네. 이게 심심치 않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고가의 오토바이, 그다음에 산악 자전거 더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오디오 세트 이런 것도 구입하려면은 평생 모아야 될 정도의 비용인데 이런 거를 월 10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이제 누려볼 수는 있게 된 세월이 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돈 없어서 못 사 이런 부분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 그냥 빌리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법이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언뜻 듣기에는 장점이 많이 느껴져요. 사지 네. 않아도 되니까 비용 부담이 적고 내가 또 네. 누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 또 효율도 높고 그렇게 네. 느껴지는데. 네, 맞습니다. 돈이 없어도 일단 내가 누릴 수 있는 문턱이 좀 낮아졌다는 거. 물건을 사지 말고 서비스를 향유해라. 요즘에는 이런 게 모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뭔가 소유한다고 좋은 옷이나 아까 정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놔봤자 유지 비용이나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구식이 되면 또 못 입고 하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고급 수입차, 캠핑카, 요트 같은 거 꿈도 못 꿔봤던 예. 그런 것들도 이제는 웬만한 일반인들이 한 렌탈 번쯤? 개념으로 네.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됐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 예. 번 사는 비용보다는 긴 시간 동안 나누어서 대여하는 게 전체 비용으로 따진다면야 당연히 빌려 쓰는 게 비용이 예. 높아지게 마련인데요. 서비스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같은 게 고객들에게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인데 이 각각 물건을 배타적으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자원 면에서 내가 각각 네. 다 갖고 있는 것보다 같이 공유한다. 이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면이나 쓰레기를 줄이는 면에서도 좋은 모습이 좀 많아 보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죠. 예. 책이나 비디오, DVD 빌렸던 곳들이 다 없어졌어요. 예, 왜 없어졌을까요? 이런 데들? 그러게요. 더 활성화되는 것도 있고 지금 없어진 것들도 많죠. 네. 아무래도 비디오나 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인터넷과 모바일이 거의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 문화 콘텐츠 유통 쪽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네. 것 같아요. 이 불법 다운로드 안 되지만 불법 다운로드가 워낙 또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유료 대여 서비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아직 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애초에 대여 시장 자체보다는 홈 비디오라고 해서 이렇게 사서 네. 소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지배적인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점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같이 사는 거예요. 낯선 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편한 가족들과 살아도 엄청 싸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내 사생활을 같이 공유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편리한 일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운영 규율, 지침, 예의, 상호 간의 예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맨날 이제 게시판 같은 데 보면요. 네.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서 음식을 시끄럽게 먹는다든지,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네. 냉장고에 사다 장보놓으면 혼자 다 먹어 치워버린다든지, 청소는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맨날 그때 바쁘다고 나간다든지, 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되게 사소하게 서로 협의해야 되는 문제기도 하지만 갑자기 같이 5명이 살자고 했는데 누가 네.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서 나 방 빼고 나가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도. 나머지 예. 4명이 또 그거를 나눠서 내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봐야지 될 것 같고요. 공유경제에 네네.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포리덴트 접착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던 어제 국민 파업대회가 열렸죠. 지난 1년 노동계는 어떻게 흘러왔던 시간인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준비하겠습니다.